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핵심 내용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로부터 26만 장의 GPU 공급을 약속받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형 변수가 생긴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방영된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최첨단 반도체들을 중국에 팔도록 허락할 것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일 전용기 기내 회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에게도 수출을 통제할 경우 당장 우리나라 역시 영향권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찾았던 젠슨 황 CEO가 우리 정부와 삼성, 현대차 등 기업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중 다수가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고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방문 때 많은 선물을 챙겨가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 수출을 통제할 경우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져 양국 간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과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거래할 의향이 있었다는 소식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 수출을 허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끈질기게 졸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참모진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앞둔 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블랙웰의 중국 수출 문제가 재차 논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국에서 첨단 칩을 쓰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받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공급의 선두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발언의 내용을 김한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거둔 SK 하이닉스.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로 HBM뿐 아니라 D램은 물론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제품 전반에 걸쳐 내년 생산 물량을 현재 완판한 상태입니다. 앞서 오픈AI도 SK 하이닉스에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HBM을 월 90만 장씩 공급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전 세계 HBM 월 생산량의 2배 규모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처럼 폭발하는 AI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메모리 반도체 병목 현상을 생산 능력 확충과 기술력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진수랑조차도 이젠 저에게 더 이상 개발 속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2027년 용인 클러스터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용인에 짓고 있는 클러스터는 커다란 팹이 4개 들어갈 수 있는 설계를 해놨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확보 시점이 시의적절했다며 한국의 AI 인프라 구축 시점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조 공정에 AI를 적용해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앤디 제시 아마존 웹서비스 CEO 등 글로벌 주요 파트너들도 SK그룹과 강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금융시장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등을 다시 낮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거의 하루 종일 미국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이게 지난해 8월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거죠? 네, 1년 3개월 만인데요. 오는 10시부터 미국 주간 거래가 재개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낮을 포함해 23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일부 증권사의 경우 24시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서머타임 미적용 시 미국 정규장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프리마켓이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였는데요. 프리마켓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오전 10시부터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현재까지 국내 증권사 18곳이 참가했는데요. 대형사를 포함해 중소형사도 참여하면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거래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미국 주간 거래를 지원했던 상상인증권이 리테일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빠졌고, 우리투자증권이 연내 미국 주간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주간 거래가 중단됐을 당시에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가 걸렸습니까? 네,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당시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에서 약 6,3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주간 거래는 중단됐는데요. 이번 재개에 앞서 증권사들은 블루오션 외에 브루스와 문이라는 미국 대체거래소들과 복수로 계약을 맺으면서 복수 거래 채널을 확보했고요. 또 거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잔고를 복구하는 롤백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주간 거래는 미국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구조라 참여자와 유동성 공급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미체결 주문은 자동 취소되며 시장가 주문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부동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남 노른자위 땅에 대형 분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이른바 로또 청약이 예고됐는데 문제는 그 복권의 구매가가 30억 원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일단 어디서 무슨 분양을 합니까? 지난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총 506가구를 모집하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가 20억 원에서 21억 원대, 전용 84제곱미터가 26억 원에서 27억 원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역대 최고가입니다. 바로 옆 단지인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65억 원에 거래됐고, 아크로 리버크파크는 56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져 30억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해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 아파트로 불립니다. 네, 그간 거론됐던 여러 로또 청약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차익이 특히나 어마어마한 단지가 되는 셈인데 다만 부동산 규제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현금 동원력인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가 25억 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결국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25억 원, 세금과 옵션까지 고려하면 30억 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후분양 단지라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10개월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전세 보증금을 잔금을 충당하는 것도 6.27 대책 이후 금지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엔 중산층도 참여했던 로또 청약이 이제는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내년 서울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각종 세금 관련 수치를 그대로 둬도 주요 지역의 일부 단지는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 1년에 오를 수 있는 한도까지도 세금이 뛸 거란 분석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특히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주요 아파트 단지들 짚어보죠. 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연말까지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공시가격은 29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20억 4,700만 원보다 46%가 넘는 10억 원 가까이 상승했는데 그만큼 보유세도 뜁니다. 올해 700만 원 선에서 내년엔 세부담 상한까지 증가해 1주택이어도 보유세가 1,000만 원대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크게 뛰면서 강남 초고가 주택이 아닌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아파트들도 전과 비교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성동구 레미안 옥수 리버든 보유세와 마포구 레미안 프루지오도 전년 대비 보유세가 50%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예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같은 관련 수치가
윤석열 정부 시절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가정한 거잖아요. 정부가 조만간 관련 현실 화요를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공개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라고 한 만큼 현실화율은 최근 평균인 69%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시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 탓에 보유세가 40에서 50%까지 오르는 단지들이 촉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G 임재입니다. 이렇게 뛰어오른 부동산 시장에 함께 날아오른 곳이 있죠. 매해 이자 장사 비판을 받는 은행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 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들의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금융지주의 실적 업권별로 자세히 나눠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요 금융지주 회사 10곳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15조 4,400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한 것으로 반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대출이 늘며 이자 이익이 늘고 증시 호황 속 금융상품 수수료 수익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 순이익이 19.3%, 금융투자가 17.9% 늘었고요. 보험과 카드 캐피탈 등 여전사는 각각 3.8%, 20%씩 줄었습니다. 금융지주의 연결 총 자산은 3,867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 늘었습니다. 네, 반면에 건전성은 악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인 금융지주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04%로 지난해 말보다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더욱이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104.3%로 같은 기간 1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29%로 0.9%포인트 올랐고 이중 레버리지 비율은 112.1%로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금융지주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면서도 선제적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지주 차원의 완충 능력 확보와 지속적인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에 따르면 비싼 차와 사고가 나면 설령 내 과실이 더 적더라도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야 합니다. 일부 고가의 슈퍼카들이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되게끔 하는 원인이자 비싼 차만 마주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멀찍이 떨어져서 운전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은 대국민 인식 조사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에 대한 대국민 조사 착수는 이번이 최초인데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합동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운전면허 보유 연령의 6천 명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데요. 과실 비율에 대한 인지도부터 공평성과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라면 예상한 과실 비율과의 차이와 불만, 그리고 소송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또 지불의사 가능 금액까지 추산을 할 예정인데요. 사고 경험이 없다면 과실 비율이 낮더라도 더 많은 배상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또 모순적인 배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시작해 내년 상반기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인식 관련 조사를 했으면 이게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뭡니까? 네,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 비율 제도와 모순적 배상을 본격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와 아반떼가 람보르기니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10대 90이어도 국산차 차주들이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현 보험 규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한 손해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억울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과실 비율 제도 변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작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가로막혀 왔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특정 사고 배상을 제한하거나 보험업법상 손해배상 규정으로 명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향후 51% 과실부터는 배상을 더 낮은 수준으로 받아 과실 비율이 적은 차주들의 보호가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가운데 1%대 후반과 2%대 초반을 오가던 물가 상승률이 그 박스권을 뚫고 더 올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정부는 김장 재료 수급 안정에 역대 최대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이었죠. 그렇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42로 1년 전보다 2.4%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7%까지 내려갔지만 한 달 새 다시 2%대로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3.1%나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이 중 축산물은 5.3%, 수산물은 5.9% 올랐습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도 각각 3.5%, 4.8%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는 2.5%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나온 정부의 김장철 대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 비축 물량과 계약 재배 물량을 활용해 김장 재료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는 배추 36,500톤과 무 11,000톤을 공급하고 고추와 마늘, 천일염은 비축 물량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지원엔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농산물은 300억 원을 투입해 대형, 중소형 마트 등에서 김장 재료 전 품목의 할인을 추진하고 수산물에는 200억 원을 들여 김장 특별전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김장 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새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강조하고 연령별, 지역별 균형 발전도 언급했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내년도 총 지출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됐는데 AI 대전환에 올해보다 3배 이상인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한다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 주기별 지원 강화가 이뤄지고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예산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정부가 보유한 자산 매각 재점검을 대통령이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가 보유한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을 자제하라고도 했습니다. 부득이 매각이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진 데에 따른 건데요. 여당을 중심으로는 전 정부의 세수 부족 충당 등을 위한 졸속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2억 달러 가까이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무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겁니까? 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억 9,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40억 원인데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 키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수백 건의 OLE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픽티바 측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이 자사의 OLED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픽티바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해당 특허에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픽티바는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은 픽티바 지식재산권 강점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삼성전자 측은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액도 확정된 건 아닌데요. 미국에서 배심제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은 배심원이 내린 판결을 참고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설사 최종 판결로 배상액이 결정돼도 삼성전자가 항소를 하거나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내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 기술 관련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대규모 특허 배상 소송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